기술학교에서 엔지니어들이 반복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약 무언가가 작동하기에 너무 이상해 보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전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12대의 트럭은 희귀함과 기능성이 손을 맞잡고 갈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평범함을 추구하지 않았고 다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어떻게 누군가가 그런 아이디어에 도달했는지 자문하게 만드는 기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작해봅시다. 제12호 포든 S20 미키 마우스, 영국 1950년대. 어떤 트럭들은 그 존재감만으로도 위압감을 줍니다. 반면 포든 S20은 당신에게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미키마우스라는 그의 별명은 이보다 더 적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분할된 아퓨리와 전면부의 둥근 형태가 마치 만화가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뒤 디자인한 트럭처럼 거의 만화 같은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보고 미소를 짓지 않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친근한 얼굴 아래에는 절대적으로 진지한 기계가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대부분의 영국 제조업체들이 영국의 영원한 비 아래에서 녹슬기 쉬운 무거운 강철 캐빈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 때 포드는 거의 미래적인 것, 즉 강화 유리 섬유를 사용한 복합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우주 기술이었습니다. 더 가볍고 부식에 더 강하며 제조하기에는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친근한 외형의 캐빈 아래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이 행정 디젤 엔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엔진처럼 포효하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날카롭고 지속적이며 거의 금속성인 소리를 내어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빠르지는 않았고 시속 40마일 정도에 불과했지만 굴하지 않고 영국의 좁고 가파른 도로에서 무거운 짐을 끌기에 필요한 토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하고 거의 순진해 보였던 그 디자인이 당대로서는 놀랍게도 공기역학적임이 밝혀졌습니다. 의도하지 않았고 추구하지도 않았지만 그 둥근 얼굴은 많은 사각형 경쟁 모델들보다 바람을 더 잘 가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포든 S20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산업이 모든 것을 걸고 승리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클래식 차량 행사에서 이 모델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 힘 때문이 아니라 나는 트럭이 아니라 친구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웃는 얼굴 때문에 그 주위로 몰려듭니다. 제11호 ERF KV 클리어뷰, 영국 1950년대. 거대한 트럭을 운전하면서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분할된 아퓨리와 평평한 창문은 좁은 거리나 하역장에서의 조종을 진정한 믿음의 행위로 만드는 위험한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운전자들은 그것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웠고 머리를 계속해서 돌리며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없기를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RFKV 클리어뷰가 등장했습니다. KV라는 약어는 빈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맑은 시야를 의미했습니다. 둥근 모서리가 있는 파노라마 곡선 아퓨리는 미래형 기관차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운전자들은 더 많은 도로, 더 많은 보행자, 더 많은 장애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이 누구에게도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시대에 이것은 거의 혁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KV의 흥미로운 점은 그 진보된 미학과 초보수적인 기계 장치를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캐빈 아래에는 보통 150마력 정도의 가드너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가드너는 한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회전수는 낮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거의 파괴가 불가능했습니다. 가장 빠르지도 않았고 가장 강력하지도 않았지만 3만 파운드 이상을 수년 동안 불평 없이 옮길 수 있었습니다. 거의 아르데코 스타일의 유려한 디자인은 전쟁 전의 사각형 트럭들과 결별했습니다. 그릴은 전면부와 일체형으로 통합된 것처럼 보였고 전조등은 차체 라인과 녹아들었으며 모든 것이 더 현대적이고 세심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KV는 힘을 과시하지 않았고 존재감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으며 당신을 필요한 곳으로 문제없이 데려다 줄 것이라는 신뢰감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후 영국의 가혹한 운송 세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제10호 OM 슈퍼 오리온, 이탈리아 1950년대. 이탈리아는 항상 디자인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트럭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개 이탈리아의 우아함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OM 슈퍼 오리온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 왔습니다. 1950년대에 대부분의 유럽 트럭은 직렬 6기통 엔진에 의존했습니다. 그것들은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했으며 솔직히 말해서 다소 지루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그 대본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슈퍼 오리온은 그 높이와 압도적인 자세로만 위압감을 준 것이 아닙니다. 크롬 코수염 모양의 그릴은 마치 다른 트럭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거의 귀족적인 표정을 주었으며 이탈리아인들이 아주 잘 구사하는 그 자부심과 우월함의 혼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존재감, 스타일, 산업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충격적인 것은 캐빈 아래에 있었습니다. 90도 V8 디젤 엔진이었습니다. 1950년대의 상용 트럭에서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의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수치였던 약 170마력을 갖춘 슈퍼 오리온은 매우 구체적인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숨 가빠하지 않고 한계까지 짐을 실은 채 알프스 고개를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트럭들이 경사면에서 기어다니며 매 미터마다 속도를 잃는 동안 이 트럭은 산악 터널에서 울려 퍼지는 V8의 깊은 소리와 함께 권위 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잊을 수 없고 강력하며 거의 연극적이었습니다. 40톤 이상을 끌 수 있었고 현대적 규제가 크기와 무게를 제한하기 훨씬 전부터 이른바 이탈리아의 로드 트레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쏟는 그 열정이 담긴 두려움 없는 공학이었습니다. 슈퍼 오리온은 이탈리아의 기계적 재능이 빨간색 스포츠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을 대표합니다. 또한 개성 있는 작업용 거인을 만드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교했지만 필요할 때는 잔혹했습니다. 제9호 애킨슨 보더러, 영국 1960년대. 어떤 트럭들은 우아함을 추구합니다. 애킨슨 보더러는 군림하기를 원했습니다. 평평한 전면부, 거대한 라디에이터, 그리고 중앙에는 산업전쟁의 상징처럼 보이는 원안의 커다란 A자가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았고 친근해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로에서 누가 주인인지 명확히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특이한 것은 외관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애킨슨은 산업 표준이 되기 훨씬 전부터 강화 유리 섬유 캐빈을 사용하는 선구자였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들이 여전히 무거운 강철에 의존할 때 그들은 더 가볍고 부식에 강하지만 소음이 더 많고 단열이 훨씬 덜 되는 복합 재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더러를 운전하는 경험을 정의했습니다.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파워 스티어링은 없었고 클러치는 강한 다리를 요구했으며 겨울에는 그 유리 섬유를 통해 추위가 자비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내부는 진동하고 공명하며 엔진의 매 폭발마다 덜컹거렸습니다. 그것은 기계적 소음으로 가득 찬 유리 섬유 상자였으며 강렬한 감각적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그것을 좋아했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각 보더러는 사실상 맞춤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애킨슨은 많은 트럭을 주문에 따라 제작했습니다. 엔진, 기어박스, 차축 구성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표준화되기 시작한 산업에서 그것은 거의 수공예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전설적인 명성의 가드너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폭발적이지도 않았고 시트에 몸이 붙게 만들지도 않았지만 7만 파운드에 달하는 결합 중량으로 수십만 킬로미터를 굴하지 않고 달리도록 설계된 영원한 엔진이었습니다. 보더러는 운전자가 진정으로 기계를 길들이고 이해하고 느껴야 했던 영국 운송 황금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세련되지 않았고 조용하지도 않았으며 순수한 성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전 세계 수집가들이 가장 찾는 클래식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제8호 피아트 682N이 이탈리아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어떤 트럭들은 늙고 어떤 트럭들은 사라집니다. 피아트 682N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1950년대 초에 출시된 이 모델은 가장 눈에 띄지도 가장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릴에 클래식한 크롬 장식은 거의 친근한 표정을 주었습니다. 위협적이지도 과장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금까지 제작된 트럭 중 가장 견고한 트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682N의 이상한 점은 형태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저항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지역에서 이 트럭들은 명목 용량의 200% 이상 과적되었습니다. 특정 무게를 위해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만 또는 6만 파운드를 샤엣이 파손 없이 운송하곤 했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가능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 강철은 단순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회전수가 낮고 토크가 넉넉한 디젤 엔진은 질이 의심스러운 연료로도 불평 없이, 항의 없이, 멈춤 없이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달리지 않았고 시속 45마일을 겨우 스쳤지만 속도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다른 현대적인 기계들이 몇 년 후에 고장 나는 동안 682N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일부는 다양한 변형으로 30년 넘게 생산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산업에서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이었고 에어컨도 없었으며 파워 스티어링은 선택 사항이었고 내부는 검소했지만 기계적으로는 거의 파괴가 불가능했습니다. 새로운 것, 최신 것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피아트 682N는 영구공학의 상징, 즉 그것을 산 세대보다 더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구의 어느 외진 구석에서 일하고 있는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제7호 크루프 머스탱, 독일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도로에서 금속성 소나기 같은 소리가 들려온다면 아마도 그것은 크루프 머스탱이었을 것입니다. 이 독일 트럭은 오늘날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행정 디젤 엔진으로 유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행정 엔진과 달리 크루프 이 행정은 훨씬 더 자주 점화되어 빠르고 거의 공격적인 소리를 만들어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산업용 기계와 먼 곳의 기관총 소리가 섞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었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머스탱이 보이기 훨씬 전부터 도로 위에 누구라도 그가 오고 있음을 알게 만드는 일정한 라타탓 소리였습니다. 공학 시스템 또한 기이했습니다. 실린더 내부로 공기를 강제로 밀어넣기 위해 소기용 송풍기를 사용하여 높은 부하에서도 엔진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했습니다. 높은 회전수를 유지하면 트럭은 힘과 위력으로 응답했습니다. RPM이 떨어지면 에너지를 잃기 시작하고 사방으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특정한 방식으로 운전되기를 원했고 스타일과 기술을 요구하는 트럭이었습니다. 약 200마력의 힘으로 4만 파운드 이상의 짐을 실을 수 있었고 당시의 새로운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에서 시속 약 55마일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이 결국 파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행정 엔진은 유지 관리가 어려웠고 특정 지식과 항상 구할 수 없는 부품을 필요로 했습니다. 결국 환경 규제와 운영 비용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작동하는 개체는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대부분은 이 기계적 희귀성을 보존하려는 열성적인 수집가들의 손에 있습니다. 크루프 머스탱은 운송 세계의 헤비메탈로 기억됩니다. 시끄럽고 공격적이며 까다롭고 완전히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고 그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던 트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혹적인 희귀성, 개성 있는 기계, 시대를 앞선 기계적 해결책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올 5개는 다른 행성에서 온 것들입니다. 물리 법칙에 도전한 것들, 거대한이라는 단어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들, 불이 나지 않기 위해 특별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들, 그리고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기록을 보유한 모델들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제 현기증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6호 베를리에 T100, 프랑스 1950년대.
1950년대에 프랑스는 사하라 사막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사막에는 도로가 없다는 것이었고 모래 언덕 위로 중장비를 옮기기 위해서는 아무도 만든 적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프랑스 제조업체 베를리에는 트럭이라기보다는 바퀴 달린 건물처럼 보이는 괴물 T100으로 응답했습니다. 타이어 높이는 2m가 넘었고 각각의 무게는 소형차보다 무거웠으며 트럭은 너무 넓어서 현대식 고속도로의 2개 차선을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도로에서 주행 중일 때 추월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간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닛 아래, 아니 오히려 캐빈 아래에는 당시로서는 괴물 같은 수치인 600마력을 내는 V12 디젤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것은 출력이 아니라 그것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막의 느슨한 모래 위에서 최대 100톤의 짐을 옮겼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베를리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모래에 빠지지 않고 그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타이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트럭만을 위해 독점적으로 제조된 전례 없는 너비와 무늬를 가진 특별한 타이어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T100은 사하라 광산에서 수년 동안 거대한 시추 장비와 변압기를 옮기며 일했습니다. 그것은 선사시대 환경 속의 기계적 공룡이었습니다. 오늘날 오직 소수의 개체만이 박물관에 살아남아 있지만 누군가 그 앞에 설 때마다 존재해서는 안 될 것 앞에 있다는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호 오시코시 8륜 구동 모델 1970년대. 거대한 곤충을 보고 매혹과 거부감이 섞인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면 8륜 오시코시는 정확히 같은 느낌을 줄 것입니다. 1970년대 미국 군대를 위해 설계된 이 트럭은 어떤 지면이라도 기어오를 준비가 된 기계 거미 같았습니다. 8개의 바퀴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8개 모두가 구동 바퀴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조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앞바퀴만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뒷바퀴도 회전하여 이 30톤의 거인이 거의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반 자동차가 고생할 공간에서 집 크기의 트럭이 조종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시코시였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길이 없는 지형, 다른 차량이라면 몇 미터 못가 갇혀버릴 곳을 통해 탄도미사일과 중장비를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한 경사를 오르며 강과 진흙탕을 건너는 능력은 냉전 기간 동안 값을 매길 수 없는 전략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조종했던 운전자들은 처음에는 그 8륜 조향 시스템 때문에 트럭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여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믿는 법을 배우고 나면 다른 어떤 차량도 꿈꿀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외감을 주는 30톤의 기계 거미입니다. 제4호 르투르노 TC497 오버랜드 트레인, 미국 1950년대. 알지 르투르노는 흙을 옮기는데 집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흙이 아니라 산업적인 양의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기계들을 설계했습니다. 그의 걸작 TC497 오버랜드 트레인은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로 없는 기차였습니다. 길이는 173m로 항공모함보다 길었습니다. 바퀴는 54개였고 각각의 지름은 거의 3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바퀴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 모터를 돌리기 위해 가스터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사막, 툰드라, 그리고 도로가 필요 없는 어떤 지형이라도 횡단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들어 일반 기차가 닿지 않는 외진 곳으로 보급품을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움직일 때면 지평선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지는 바퀴 달린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운전자는 함교의 선장처럼 높은 캐빈에 앉았고 뒤로는 끝없는 화물 모듈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지형을 통해서든 최대 150톤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커서 비실용적이었습니다. 회전하려면 수킬로미터의 공간이 필요했고 최고 속도는 시속 겨우 30km였습니다. 단 하나의 프로토타입만 제작되었으며 오늘날 박물관에서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미친 정신이 저런 괴물을 구상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제3호 캔워스 빅 레드, 미국 1960년대. 1960년대에 캔워스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럭에 가스터빈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물은 빅 레드였습니다. 바퀴 달린 기관차처럼 보였고 제트슨 가족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미래형 캐빈을 가졌습니다. 길이는 12m가 넘었고 그 공기역학적 실루엣은 이전에 어떤 트럭도 갖지 못한 우아함으로 바람을 갈랐습니다. 보닛 아래에는 일부 헬리콥터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600마력의 보잉 터빈을 탑재했습니다.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으며 아스팔트를 진동시키는 지속적인 포효였습니다. 하지만 빅 레드의 흥미로운 점은 기술뿐만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캔워스는 터빈이 중량 운송에 실용적일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이를 제작했습니다. 미국 도로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며 나타나는 곳마다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멈춰 서서 바라보고 사진을 찍으며 바퀴 달린 우주선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결국 터빈은 상업적 용도로는 너무 비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연료를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빅 레드는 캔워스가 위험을 감수하고 꿈을 꾸며 다른 누구도 감히 그리지 못한 것을 만들 의지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박물관에 있지만 그 영향력은 도로에서 보는 모든 공기역학적 트럭에서 느껴집니다. 트럭 또한 미래의 선원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최초의 모델이었습니다. 제2호 니콜라스 트랙 토마스, 프랑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것은 단순한 트럭이 아닙니다. 도로 차량이 다른 문명의 기계처럼 보이기 시작하기 전의 한계입니다. 니콜라스 트랙 토마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트럭으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 보면 그런 것이 주행 가능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높이는 4.5m로 건물 1.5층 높이에 해당합니다. 길이는 12m로 패밀리카 3대를 줄 세운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약 1000마력을 내는 캐터필러 V12이지만 속도는 결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크, 즉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야만적인 힘입니다. 10 곱하기 10 구성을 사용하며 5개의 구동축이 있어 10개의 바퀴 모두가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550톤에 달하는 짐을 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이는 정지 상태에서 완전히 가득 찬 도시버스 약 40대를 동시에 끄는 것과 같습니다. 트랙 토마스가 움직이면 바닥이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발정이 대형 변압기, 남아프리카나 호주 같은 외진 지역의 광산 또는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장비 등 핵심 인프라를 옮기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운송 트럭이 아니며 물건을 배달하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 공학의 전략적 도구이며 거대한 비율의 세계 속 정밀 부품입니다. 짧은 거리라도 이동하려면 호위대, 계획,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크기와 무게가 전통적인 도로 규정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트랙 토마스는 기계적 야망의 절대적 극치를 나타냅니다. 충분한 힘과 디자인이 있다면 거의 모든 질량을 움직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제1호 부조리의 왕, 헤이즈 HDX, 캐나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트럭 바퀴에서 수증기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헤이즈 HDX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배달 트럭도 일반적인 건설 차량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임무를 위해 설계된 캐나다 임업계의 괴물이었습니다. 거대한 통나무를 싣고 산을 내려오면서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벌목 도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중 하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경사가 너무 가팔라 일반적인 브레이크는 단순히 과열되어 고장났습니다. 20만 또는 30만 파운드의 목재 화물이 아래로 밀어붙이며 트럭을 통제 불능의 발사체로 만들려 했습니다. 헤이즈의 해결책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순행식 브레이크 시스템이었습니다. 트럭은 수백 리터의 거대한 탱크를 싣고 다녔는데 그 유일한 목적은 브레이크 드럼이 임계 온도에 도달하지 않도록 물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실은 채 산을 내려가는 헤이즈 HDX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잠재적 화재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려가는 것을 볼 때면 마치 기계가 숨을 쉬는 것처럼 바퀴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북유럽 신화의 용이 입김을 내뱉는 것 같았습니다. 그 구조는 잔혹주의적이고 사각형이며 무거웠고 미하게는 양보 없이 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통나무를 지탱하기 위해 적재 플랫폼 너비는 14피트에 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높이는 위협적이었고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벼랑 끝 추락을 의미하고 운전자의 생명이 매 순간 매 강하, 심하다 그 순행식 브레이크가 작동하는지에 달려있는 환경을 위해 설계된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트럭들 중 많은 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숲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이라서도 최신 기술이 있어서도 아니라 은퇴시키기에는 너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공학이 더 단순하지만 훨씬 더 대담한 것을 추구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헤이즈 HDX는 시간과 산, 그리고 중력에 도전하며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결국 이 트럭들은 단지 나무만 운반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의 한계를 밀어붙이려는 인간의 집착을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헤이즈 HDX는 지금까지 제작된 가장 희귀한 빈티지 트럭의 명백한 왕입니다. 미키마우스 얼굴로 미소 짓는 듯한 트럭에서 시작해 이동식 도시처럼 사막을 가로지르던 54륜 기차를 지나 북유럽 신화의 용처럼 증기를 내뿜으며 산을 내려오던 이 캐나다 괴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차량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르게 생각할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달리는 실험이었고 누군가 설계돼서 꺼내 바퀴 위에 올려놓은 미친 아이디어였습니다. 비록 세상 모든 이들이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어떤 것들은 상업적으로 실패했고 어떤 것들은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게 산업을 바꾸었으며 몇몇은 오늘날 만들어졌을 때 존재하지도 않았던 안전상의 이유로 승인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운송의 역사는 이미 검증된 공식을 반복하는 합리적이고 지루한 디자인만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바퀴를 쉰내게 달면 어떨까라고 묻는 용기를 가진 엔지니어들과 함께 발전합니다. 산을 보고 장애물이 아닌 도전을 본 꿈꾸는 이들과 함께 말입니다. 다른 이라면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졌을 설계돼 서명한 천재적인 광인들과 함께 말입니다.